네, 한 주간 코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한때 6만 달러가 깨졌던 비트코인이지만 지금은 다행히 다시 회복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졌다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7만 달러, 이더리움 2천 달러, 리플 1.4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기에는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단 한 주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웹3 챌린지 쇼첼의 이윤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래도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엄청난 소식이었는데 140여 개의 기업이 모여서 스테이블 코인 OUSD를 만든다는 소식 있었죠.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글로벌 결제망과의 자본력을 갖춘 OUSD, 이 공룡이 좀 거대 공룡이 등장을 해서 이 테더와 서클이라는 이 양강 체제를 좀 무너뜨릴 수 있을지 좀 어깨에 좀 관심이 쏠린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일단 좀 국내 기업들이 좀 참여를 많이 했던 게 좀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굉장히 국내외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슈 같고요. 특히 좀 물론 업계별로 참여 목적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은행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참여 의사를 좀 밝혔다고 해요. 유통 쪽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 또 삼성에서도 삼성카드죠. 삼성카드가 이제 뭐 결제 쪽으로 기관적인 참여를 좀 의사를 밝혔다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국내외에서 굉장히 폭넓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됐고 그만큼 정말 테더와 서클, 양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정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40여 개 기업 안에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됐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구조상으로 봤을 때 테더, USDC, 여기 안에 OUSD가 포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서클 주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서클도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구조이고 140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유저들한테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더 많은 사람들한테요? 그렇죠.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발행해서 자기네가 수익 챙겨가는 구조이지만 이 140개사 컨소시엄은 일부 운영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수익 쉐어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레미 알레어 CEO 같은 경우는 노 프로블럼이다. 전혀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서클의 주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실 이 소식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이 140개 컨소시엄 안에 누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들이 돈 버는 얘기지 내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OUSD, 오픈 USD가 어디 메인넷을 기반으로 나올 건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더리움인지 뭐 솔라나가 될지 네. 아직 메인넷 공개를 안 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 스텔라 루멘이 미국 예탁결제원의 선택을 받고 단기간에 100%의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이 정도로 기관과 협력하는 메인넷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대형 체인 위주로 가겠죠. 이더나 솔라나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체인이 공개되냐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OUSD가 과연 어떤 체인을 고를지 이걸 저희가 지켜본 뒤에 투자를 하는 방향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크립토 이슈톡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비트코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트래티지 자본 구조 개편, 시장 신뢰 회복 나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요. 스트래티지 주가도 크게 흔들렸는데 결국 자본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우선주의 배당금을 줘야 이 얽히고 설킨 재무 관계를 풀 수 있어서 이런 정책을 피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그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네. 스트래티지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지난달 30일에 스트래티지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계획의 핵심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MSTR 보통주를 최대 10억 달러 규모까지 자사주 매입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우선주, STRC 등 이 관련 증권 역시 최대 1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STRC의 배당률도 연 12%까지 높이고 현금 보유 규모 역시 약 25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금을 높이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한 번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팔았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이미 한번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좀 다시 또 벌벌벌벌 떠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뭐 당장 팔겠다는 거는 아니고 물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배당금 지급이나 이 채무 상환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네. 물론 당장 팔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유사시에 보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제시한 겁니다. 뭐 왜 이런 걸 제시한 걸까요? 네. 당연히 이제 STRC에 대한 좀 계속해서 우려가 나왔잖아요. 배당 그 많은 배당 어떻게 줄 건데? 네. 라는 우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았고 네. 투자자들도 야 이거 우리 테러 루나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돌려막는 느낌이 났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STRC의 일단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네. 비트코인 재무 전략과 연계된 연구 우선주잖아요. 그래서 연 12%의 일단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장기간으로 좀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 자금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데스 스파이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죠. 네. 그래서 실제로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이 찰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문화 사태가 떠오른다. 아, 실제로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야 이거 테라루나처럼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뱅크런처럼 될 수 네, 있다는 뱅크런처럼 거잖아요. 될 수 네.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 테라루나처럼 그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 빵형 리플 CEO 역시 금융공학만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 STRC를 비판하기도 해서 좀 크게 좀 이 STRC 우선주가 네.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STRC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좀 올라주면 네. 이런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반대로 이 STRC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쿨라의 디지털 자산 총괄 타란 딜론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스트래티지 구조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짚었고요. 네. 일단 진짜 위험은 비트코인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시에 이 자본시장 접근성까지 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파이어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현재 STRC 가격 약세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시장 심리와 유동성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시장은 이번 개편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 개편안 발표 직후에 이 시간 외 거래에서 MSTR, 이 보통주랑 STRC 주가 모두 12% 이상 상승하면서 네.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두 가지 시선이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책이 재무 건전성을 증진시킨다와 아니다, 빚을 돌려막는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건데 스트래티지의 재무 구조가 어쨌든 코인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소식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은주 대표와 함께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통해 거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비트코인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낸스의 패닉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해줬지만 네. 이틀 전에 비트코인이 58,000달러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59,000달러까지는 한 두 차례 정도 두들겼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58,000달러 정말 오랜만에 저도 봤던 숫자인데요. 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이 구간까지 밀려 내려간 것이거든요. 이번 하락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59,000달러의 가격 하락을 야기했던 주체가 누구냐였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져가는 바이낸스에서 이러한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쏟아졌던 게 체크가 됐고요. 네. 3억 3천만 달러까지 넷테이커 볼륨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급락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넷테이커 볼륨이라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누가 더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고 만약에 매도자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데 이 지표가 마이너스 3억대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PPT가 지금 조금 네, 오류가 렉이 있었는데. 걸렸는데 네. 그래서 공격적인 시장가 매도가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셀도 함께 증가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에 부담이 됐던 건 선물 시장의 매도도 함께 확도가 됐습니다. 이 매수 부재 속에서 선물 중심의 압력세가 함께 추가가 되면서 레버리지의 청산 증가가 이어졌고요. 매도세 하락이 좀 가속화되면서 현물도 선물도 정말 말 그대로 패닉셀처럼 순간적으로 가격 하락을 크게 일으키는 지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넷테이커 볼륨이 어떻게 회복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매수세와 매도세 누가 더 큰 세력인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쪽에서 근데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건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더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이 훨씬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 개인들이 팔고 떠난 시장은 아무래도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음에도 네. 시장의 심리를 다시 부추기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보다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을 때 네. 시장 회복이 조금 더 더디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아까도 봤지만 58,000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저점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시나리오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좀 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안에서도 좀 침체 분위기가 계속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신호가 좀 명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확실히 시장에 지금 저가 구간이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표가 투자자들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저위험 구간, 이른바 파란색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주체들, 이 투자자들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수익을 내고 팔 수가 없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일단 일시적으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과거에서는 사실 저점을 마무리 짓고 또 상승을 하기 위한 좀 소석을 다지는 구간으로 많이 풀이를 했거든요. 네. 그게 2016년 강세장 시작 전에도 그랬고 2019년 반등 전 그리고 코로나 쇼크 이후 때도 2022년 바닥 때도 동일하게 이런 지표가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강세장이 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바닥 구간이지만 뭐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의 초입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함께 지켜봐야 되는 대표적인 온체인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MBRB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MBRB 지표도 점점 실현 가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MBRB는 지금 가격이 평수 매수 단가보다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이 값이 낮아질수록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지표인 NUPL 역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항복하는 이른바 이 카피큘레이션, 항복, 이 투매 구간에 진입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인 가치 평가 지표들이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거라. 그럼 진짜 저평가 구간인가요? 그렇죠. 대표님? 지금 뭐 온체인적으로는 저평가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뭐 지하실이 몇 층까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더 뭐 내려갈 수는 있다. 네, 매크로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전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기에는 바닥 자체를 우리가 뭐 몇만 달러가 도대체 바닥이냐라고 보기보다는 네. 가격보다는 구간으로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구간과 시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 자체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나 유동성에 대한 회복 흐름을 늘 체크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바닥도 바닥이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재료가 꼭 필요한데 네. 지금은 뭐 하락에 대한 재료도 상승에 대한 재료도 뭐 클래리티 법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클래리티 법 통과돼도 우리가 예측하는 만큼의 네.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좀 힘겨루기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코인으로 12억 달러 수익, 클래리티 법 변수되나. 네, 트럼프 대통령 올해 가상자산 사업으로만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민주당 측에서 윤리조항을 클래리티 법안에 꼭 넣으라고 할 텐데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참 속이 쓰렸습니다. 왜죠? 앵커님도 꽤나 속이 쓰리셨잖아요, 솔직히. 아,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산 네. 증식이라는 게 네. 이분한테는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죠. 권력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클래리티 법안에 저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죄송한데 참 원고를 준비하면서 네. 좀 현타가 왔어요. 일단 그쵸.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재산 신고서를 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가상자산 이 관련 사업을 통해서 최소 12억 달러를 좀 이제 벌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8,69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수익원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젝트인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토큰 판매를 통해서 5억 8,8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고요. 네. 또 밈코인 사업을 운영하는 CIC 디지털을 통해서 정확히 얼마를 벌었냐면 6억 3,600만 달러의 수익을 또 기록하셨습니다. 아, 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좀 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셨고요. 네. 또 회사가 별도로 또 6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또 디지털 자산을 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1조 원. 네, 참 이야기만 들어도 부럽습니다. 네 근데 좀 그렇습니다. 부러운 거 차치해 두고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클래리티 법안 안에 윤리 조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민주당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공개 이후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이 시장구조법인 이 클래리티 본회의 처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이 윤리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재산 신고서가 관련 우려를 더 키운 셈이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 공개되고 나서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항 넣어야 된다. 이거 봐라.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되겠냐 하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냥 실제로. 1억도 아니고 1조 원이니까 네, 당연히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친가상자산 공화당 의원이신데 네. 그분조차도 아, 이건 얘기를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이 윤리 조항을 좀 동의를 하시면서 네. 이 재산 신고서가 나온 뒤로는 좀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이해 충돌 논란 그 조항에 대해서도 네. 이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네. 이 동시에 개인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공화당은 이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안 통과가 좀 더 시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될 판인데 네. 공화당까지 마음을 돌렸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법안 통과 일정도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공화당에서 7월 4일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4일까지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요.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뭐 내일 모레인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7월 제가 4일은 봐도. 절대 안 되고 네. 일단 지금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일단 7월 안에 네. 그 클래리티법 본회의를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60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원 은행위 때보다는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디파이 규정이랑 일단 윤리 조항을 두고 좀 막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에 최근 또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CBDC 금지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안 서명을 좀 행사까지 좀 전격 취소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향후 일단 클래리티 법안 처리 일정에도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만약 8월 휴회 전까지 이거를 처리를 못한다. 지금 8월 휴회 날짜가 아마 상원 8월 휴회가 8월 10일 정도일 8월 거란 10일이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처리를 못한다면 클래리티법 논의 자체가 2027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더 길게는 2030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27년까지 만약 밀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2026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안에서 공화당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해서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공화당이 지게 될 경우 2027년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 지도부가 괜히 7월 안에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7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리티 법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온체인 데이터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지표도 나왔다고요? 네, 손실 상태에 네. 있는 비트코인의 이 UXTO 비중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0%까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UTXO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지표가 되게 많네요. 네, 네. 이게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했을 때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한 네. 지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팔았는데 지금 가격이 더 낮으면 오히려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낮은 가격에 팔았는데 지금이 더 높거나 하면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또 기회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손실 비율이 어떻게 높아져 있는지를 함께 비교를 해보는 차트인데 이게 네. 60%까지 올랐다라는 건 비트코인 뭐 10개 가운데 6개는 마지막 거래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은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 판 거죠. 조금이라도 고점에 팔 수 있었으니까. 네, 그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투자자들의 사실 고통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삼성닉스도 20만 원에 삼성전자 샀다가 이게 또 30만 원 되면은 오히려 더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지. 내가 그때 뭐 조금 뭐 팔 걸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심리라는 게 결국 내가 샀거나 팔았던 그 가격보다도 계속 더 올라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포모 심리를 좀 부추기면서 더 많은 거래를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네. 팔았는데 더 떨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더 사거나 팔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무덤이다. 그렇죠. 네. 매물 벽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매도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낮다는 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저점에 매수해야지보다도 그때 잘 털었다. 좀 그렇죠.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또 지표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안에서 적극적인 매매 행위를 부추기는 지표보다는 시장에 더 얼어붙을 수도 있는 심리적인 지표로도 작용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오히려 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팔았고 이제 앞으로는 추가 매도 압력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또 지표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다 반등하기 직전에 나오는 진짜 마지막 찐 바닥에 대한 그래요? 하나의 좀 시그널이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2018년, 2020년, 22년에도 모두 하락장을 찍고 반등하기 직전에 이 UTXO 지표 자체가 네. 현재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은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 손들은 모두가 떠나고 관심 없을 때 들어오니까 그렇죠. UTXO 관점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확인시켜드리고 있는 이런 온체인 지표들이 네. 시장에 대한 시장에 안 좋은 건 맞고 당연히 안 좋은 시장이지만 네. 이게 보통 과거 반등 직전에 나왔었던 지표들이다.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 진짜 반등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함께 높여봐도 되는 좀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다졌다라는 증거, 지표 함께 살펴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근데 따라서 고래 매도세보다 개인 매도세가 더 컸다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도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바이낸스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건 네. 개인들의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고 그쵸. 개인들은 고래들 대비해서 물량이 작고 귀엽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액지갑의 거래 주체들의 움직임이 매도세가 시장에 최근에 많이 나왔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0.01 비트코인 이하의 물량이 거래소로 대거 유입되는 게 온체인상에서 포착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확대됐다라고 때문에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CDD라는 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장기 보유자들은 거래소로 오히려 이체를 안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소액을 들고 있는 개인 거래자들이 최근에 바이낸스로 본인들의 소액의 물량을 많이 보내서 매도하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어서 결국 이번 매도는 이 단기 개인 보유자들의 소액 매도 물량이 강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 매도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구나를 또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OPR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0.98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익을 보고 파는지 아니면 손실을 보고 파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네. 이게 1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손실을 보면서도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절. 네, 그래서 보통 네. 기관들도 당연히 손절은 할 수 있지만 네. 기관들은 워낙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 손실권에도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좀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SOPR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좀 완화된다면 오히려 약간의 신규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의 좀 단기 반등도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암울한 가운데 저점 시그널들이 그래도 포착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XRP 관련된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XRP, 1달러 지지선이 비상이다. 추가 하락 경고. 저희가 계속 이 코인 마켓워치를 진행하면서 1.4달러까지는 지켜줘야 한다 했는데 지금 1달러까지 밀렸어요. 수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 쭈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준케가 뭐 XRP 4달러 가면은 살피 댄스 추겠다. 5,000원 이러면서 가면 네, 5,000원 가면은 댄스 추겠다고 공약했는데 네, 그게 엊그제 같거든요. 네. 네, 벌써 뭐 지금 1달러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XRP는 이번 주 한때 한 1.0
1.01달러까지 밀리면서 가장 좀 낮은 수준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이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보니까 1.06달러 까지 지금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1달러 초반에서 계속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7달러네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계속해서 좀 1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XRP 언제 이렇게 밀렸을까? 1.07달러인데 뭔가 차트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 지표들이 다 안 좋습니다. 네. 약세를 좀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이 1.26달러고요. 100일선이 1.32달러고 네. 그리고 200일선도 1.52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격이 1.07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모두 다 웃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 강도 지수 RSI도 최근에 30선까지 내려오면서 네. 좀 과매도 구간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지표들이 모두. 네. 다만 장중 저점에서는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2% 정도. 그래서 실제 반등 과정에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매수 거래량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저가 매수로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단발 매수세로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 상승하고 있긴 한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슈 살펴봤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시죠. 대표님, 일단 수급상으로 긍정적인 흐름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좀 안 좋아도. 네. 네, 지금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XRP, 리플에 투자하는 좀 대형 투자자들이 거래소 밖으로 물량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 게 온체인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에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출금을 증가시키면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내가 리플을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존에 좀 평균적으로 출금량이 10%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25.7%까지 올라오면서 2주 만에 출금에 대한 물량이 2배 이상 확대가 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고래들의 출금 비중 전반적으로는 전체 물량을 놓고 봤을 때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량으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리플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들을 좀 보내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고래들이 그래도 생태계를 계속해서 좀 주도하고 있는 주체이니만큼 이 주도 주체자들이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측면에서는 좀 안정감을 가져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 기관 수탁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개인들이 뭐 물량을 이동하는 것이기보다도 네. 기관들의 물량이 좀 대규모로 나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최근에는 좀 매도보다는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리플을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또 다른 거래소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빼가도 이게 다른 데로 또 다른 그렇죠. 거래소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빼서 뭐 바이낸스로 이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코인베이스에서 1차적으로 나간 것만 보고 네. 야 고래들은 안 판다더라라고 100% 확신할 것은 아니지만 네. 시장에서 이런 1차적인 지표를 통해서는 좀 긍정의 부분에 충분히 집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XRP의 거래소 이탈이 계속 증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XRP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리플 아프리카 결제 시장 공략 XRP 실사용 확대. 이 리플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발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를 넘어서 이젠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기자님? 네, 맞습니다. 항상 뭐 이런 소식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 최대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이 플러터웨이브에 투자를 하면서 결제 시장 확대에 좀 나섰습니다. 네. 이 플러터웨이브는 지금까지 10억 건 이상의 거래와 50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좀 처리한 기업인데요. 네. 이번 투자에서 기업 가치도 약 32억 달러를 좀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단순 투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XRP 생태계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 RLUSD가 네. 이 플러터웨이브의 결제망과 이 해외 송금 서비스인 샌드앱의 주요 결제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 XRP 레저가 거래 정산을 담당하고 또 현지 은행 계좌와 카드, 모바일 지갑 등을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단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 인프라 안으로 XRP 생태계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점점 이 발을 넓히고 있는 XRP인데 대표님, 가격은 왜 이 모양일까요? 온체인 데이터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좀 선물 쪽의 데이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요? 네. 펀딩비 쪽에서 레이트가 좀 급락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선인 0을 좀 크게 하회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 안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 지금 과열돼 있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 하방의 압력을 조금 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현물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이슈 제공을 펀딩비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롱이 우세하게 되면 이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숏이 우세일 때는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는데 네. 지금은 마이너스 0.0139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숏 스퀴즈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네, 네. 숏퀴즈까지 다 물량이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최근에 좀 매수를 확실히 좀 보류하고 보수적인 기조를 좀 강화를 시켜서 방어적인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숏퀴즈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지만 네. 지금 현물 쪽에서 어쨌든 신규 자금이 없게 되면은 숏퀴즈와 함께 반등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하락 베팅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펀딩비에 대한 회복 여부와 함께 현물 쪽으로 거래량이 실려주는지 두 부분 함께 다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 이윤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젝토 대표이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이신 이유진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과 함께 주식시장의 문법을 코인 시장의 문법으로 번역해주는 개념서이자 실전 바이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플레이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플레이북 이유진입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남습니다. 지킬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리고 판단할 줄 아는 것. 크립토 플레이북, 그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원칙 하나씩 여러분들의 플레이북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1강, 지키는 법입니다. 누가 당신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가? 카카오톡 단체방, 텔레그램, 디스코드 혹은 유튜브 알림 정말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무료 에어드롭 이벤트죠. 지금 지갑 연결하면 코인 드립니다. 이 말에 설레어서 클릭하신 분 계실까요? 혹은 클릭을 하려다 멈추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스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통째로 비워버릴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당신을 노리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AI 딥페이크 사기인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라이브 방송 알림이 뜹니다. 평소 즐겨보던 코인 유튜브인데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주소로 1이더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2이더리움을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10만 명이었습니다. 엔디비아 CEO 젠슨왕 얼굴을 해서 AI로 가짜 유튜브 생중계가 열렸는데요. 엔디비아가 실제 기조연설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영상에서는 딥페이크로 가짜 조작된 영상들이 암호화폐 대중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암호화폐 송금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원칙 첫 번째, 아무도 여러분들의 코인을 먼저 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을 먼저 요청하나요? 그러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한 번에 지갑이 텅.
코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많은 에어드롭 이벤트가 있습니다. 링크를 열면 공식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지갑을 연결하고 서명을 승인하는 순간 지갑을 열어보니 텅 빈 지갑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승인 버튼이 문제인데요. 지갑 안에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해커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걸 누가 당할까라고 싶으실 텐데 무려 한 해에 7천억 원이 이 해당 수법으로 인해서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원칙, 절대 모르는 링크에 지갑을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미더비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지갑 연결은 꼭 의심하시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노리는 것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 코인 보내줘 해서 평상시 주고받던 대로 코인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저는 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 아직 못 받았는데 왜 코인 보내는 거 아니야? 트랜잭션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주소로 보내진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친구가 보내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그대로 보냈는데 주소가 바뀐 겁니다. 바로 PC에 무심코 설치된 악성 해커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클립보드를 하이제킹해서 잘못된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한 건데요. 이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갑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는데요. 반드시 지갑에서의 앞 주소 4글자, 뒷 주소 4자리 정도는 반드시 눈으로 대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많은 온라인의 이런 해킹이나 위협들 때문에 오프라인밖에 거래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악성 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시는 이 콜드 지갑이죠.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 지갑을 사용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초기 시드 구문을 미리 설정해드렸습니다 라는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봉된 스티커는 이 판매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이 연결하는 순간 모두 잃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의 함정을 조심하시고 반드시 정품 하드웨어 지갑을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수법들이 모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도 이 수법에 당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갑 서명화면 조작 때문에 동일한 수법으로 역대급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요. 지금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조직 또한 이런 해커나 위험한 수법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은 사실상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거래소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잔액을 한번 보시면 이 잔액이 나올 텐데요. 그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숫자는 뭘까요? 주식을 저희가 앱을 지워도 주식은 사라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죠. 이유는 예탁결제원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는 안심 때문입니다. 은행엔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에는 예금자 보호법처럼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거래소의 코인은 다릅니다. 물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고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은 아직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거래소가 파산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법적으로 채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은 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용어로 저희가 IOU라고 하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는 여러분들에게 채무 관련 서류가 자산의 수치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에서 지금 지폐를 꺼내셔서 이 지폐 들고 있는 사람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은행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폐의 주인입니다. 코인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 지갑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내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블랙록이든 JP모건이든 혹은 제3자도 그 누구도 개인키 없이는 이 자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 정말 오래도록 내려오는 원칙입니다. 네 개인키가 없으면 네 코인도 없다. 즉 코인은 개인키가 전부입니다. 진짜 소유권은 개인키인데요. 은행이 멈추면 접근이 불가하지만 개인키가 있으면 앱이 삭제되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키만으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인키는 단순한 번호표가 아니고 열쇠를 직접 보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인즉 통제권이 있다는 건데요. 아까 주식에서 예탁결제원이 지킨다고 했죠. 코인은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이 직접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절대 종이 한 장으로 명운을 걸 수 없겠죠. 이때 쓰는 이 이름이 바로 MPC입니다. MPC 법칙은 다자 간의 연산인데요. 은행 금고 열쇠가 하나라면 그 열쇠를 도둑맞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MPC는 그 열쇠를 수학적으로 분할해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별도의 서버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출금을 할 때 세 곳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야만 금고가 열립니다. 그러니 세 키가 한 곳에 들어도 없는 건 의미 조각,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엔 이 키 조각이 온전히 맞춰져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 기관들은 이런 MPC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기술을 이해해야겠죠? 단순히 개인 시드키가 중요합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발전해 나가는 이 시대에 과연 내 디지털 자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드월렛입니다. 자, 콜드월렛 하면 개인키, 아까 저희 앞에 시드키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익숙한 표현입니다. 완벽하게 물리적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 뜻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바이비트 사건이나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는 완전 불가능하겠죠. 자, 이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 USB 하드키인데요. 요즘 이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USB를 해서 저희가 뭐 시드키를 잃어버려서 뭐 쓰레기통을 뒤지고 어디 있지 하면서 막 뒤지고 힘든 그런 와중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굉장히 참신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갑이 있습니다. 세계 1, 2위는 레저와 트레저라는 게 있는데요. 복잡한 기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저희가 이제 텐젠이라는 신용카드 모양으로 돼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돼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식 사이트들을 통해 콜드 월렛을 구매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멀티시그 방식인데요. 하드웨어 지갑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동의해야만 금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이프 월렛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웹스토어에서 세이프 월렛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폰 혹은 배우자 폰, 이거 하드웨어 지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구분을 해두면 내가 혹시나 불현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에도 가족들이 직접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텔레그램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뭐 변호사분들이 이 콜드 월렛만으로 자산을 보관한 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서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방법은 정말 유언장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관급 투자자들도 실제로 이 사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멀티시그 방법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선입니다. 스마트 월렛과 우리 아까 MPC를 병합한 방법입니다. 요즘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는 것, 그리고 지문이나 이메일로 복구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스마트 월렛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키 기반의 스마트 월렛이 있고요. 패스워드의 지문 페이스 아이디로만 하는 시드 구문 자체가 없는 그런 지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들은 사이트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MPC 지갑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이 많은 방법들에 있어서 보니까 그러면 나의 자산을
MPC 방법으로 해야 되나 콜드 월렛으로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산 규모별로 한 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산 규모의 방식은 저희가 10%를 물리적인 것들의 10%의 비중을 두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계시는 편하게 가볍게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처럼 거래소 스탁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한도로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지갑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지갑과 함께 시드를 분산해서 하는 방식이 안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많은 금액들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멀티시그가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방법에 대해서도 Q&A가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산 규모별로 분산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복잡한데요. 그냥 거래소에 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트레이딩 목적의 단기 자금이라면 거래소를 활용하는 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중장기 보유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소액이라도 더 나은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식들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잃어버리면 코인도 다 날아가나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을 했더니 이 지갑이 잃어버렸을 때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주의해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이 안에 진짜 들어있는 시드키 12개에서 24개의 단어가 그게 바로 중요한 시드키, 나의 키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하드웨어 지갑은 잃어버리시더라도 안에 시드키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도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많이 자산을 사용해 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이 지원하는 지갑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계열 지갑과 또 솔라나 지갑에서 각자의 체인이 허용하는 지갑을 따로 한번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 전에 반드시 그 지갑의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여러분들 플레이북에 추가하셨습니까?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종목 선택만이 아닙니다. 지키는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플레이북 1강에서는 여러분들께 핵심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키, 내 코인. 이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코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커도 AI 딥페이크도 공급망 공격도 모두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플레이북 2강에서는 코인의 가치를 읽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배당금 한 푼도 없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수백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이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크립토 플레이북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면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서 코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